저는 그 중학생들 이제 학습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학습 컨설팅이 뭐냐면 이제 국어나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같은 과목들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공부하는 방법을 이렇게 1대1로 상담을 하거나 또 진로와 진학에 관련돼서 로드맵을 설정하는 그런 컨설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년 많은 중학생들이랑 이제 1대1로 상담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이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학습을 하거나 그래서 이제 좀 효과를 못 보는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좀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이제 학습에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좀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첫 번째, 자유학기제 꼭 해야 할 것. 두 번째, 중학생을 위한 독서 꿀팁. 세 번째, 독서 기록을 남기는 4가지 질문. 네 번째, 중학생을 위한 수학 공부법. 5번째, 중학생을 위한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유학기제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시험이 없죠. 시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은 좋아하죠. 학생들은 굉장히 좋은 시기가 될 거고요. 반면에 이제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시기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중학생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학업을 시작해야 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업에 대한 부담감을 이렇게 확 줄여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진로 탐색을 하자는 거죠.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거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학생이 된 순간부터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 머릿속에는 이제 대학교라는 생각이 슬슬 들기 시작하시죠. 고등학생이 된다면 더 그럴 거고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대학교 입시를 두고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이 책상 앞에서 열심히 공부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중요한 시기에 진로를 찾아본다거나 자기의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거나 하는 시간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 진로 탐색하는 시기를 갖기로 하는 거고요. 근데 진로 탐색이라고 했을 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진로 탐색을 해야 되니까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자, 그럼 너가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질지 정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자, 변호사가 될래, 의사가 될래 골라보자. 이런 식으로 학생에게 이렇게 뭔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이렇게 유도를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에 20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뭘 하고 있을지 어떻게 딱 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대부분 학생들이 나 꼭 이거 할래요 라고 한 가지를 정해서 확정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렇게 뭔가 내가 꼭 돼야 되는 직업을 정해보자 라는 게 아니라 진로 탐색이라고 하면 이제 이 기간 동안에 꾸준히 천천히 계속 이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뭐지? 내가 잘하는 것이 뭐지? 또 내가 미래에 직업으로 삼으면 어떤 직업이 좋을까? 어떤 직업이 멋있어 보일까? 하는 거를 학생이 스스로 계속 꾸준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시기 동안에 꾸준히 생각해보고 그리고 생각을 하다 보면 궁금한 게 들면 또 찾아보고요.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이런 기간을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가지자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꼭 또 우리 학생들이 꼭 하셔야 되는 게 부모님들과 그것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서 좀 많은 대화를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들도 학생과 이제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많이 나누시는 게 좋겠죠. 근데 학생들이 이제 진로에 대해서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하다 보면 가끔씩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거나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때 이제 그 직업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의사는 어떻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몰아가시는 게 아니라 예전에 제가 상담했던 그 학생 중에 한 명도 남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은 이제 진로와 관련돼서 이제 어머니랑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진 상태에서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그 남학생이 하는 소리가 자기는 그 독일에 가서 축구 감독을 하고 싶대요. 그런데 어머니는 옆에서 이제 그 얘기 들으시면 막 질색을 하시죠. 아니 우리 집은 너 독일로 보낼 여력도 없고 도대체 너 혼자 무슨 독일 가서 축구 감독을 하겠다는 거냐. 너 운동선수도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둘이서 계속 싸우고만 있는 거예요. 제가 딱 그 얘기를 듣고 학생에게 이제 그러면은 너가 독일 가서 축구 감독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독일에서 축구 감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먼저 찾아봐라 라고 좀 과제를 줬죠. 비선수 출신으로 해외에 나가서 축구 감독이 될 수 있는 방법 뭐 없진 않죠. 있긴 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축구 감독이 되기 위해서 어떤 라이센스를 따야 되고 그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어떤 그 사전의 과목들 공부하는 전공들이 필요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 학생이 이제 스스로 찾아본 결과 축구 감독을 하기 위해서도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한 사전에서 공부해야 될 전공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스포츠 당연히 하고요. 의학적인 부분들도 하고 경영이나 매니지먼트 같은 부분도 다 감독을 따기 위해서 선행해서 학습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과목들을 공부해야 되더라고요. 학생이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그러면 그런 과목들을 우리나라의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학교가 없겠니? 너가 아무리 독일에서 축구 감독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돈도 안 대준다는데 혼자 비행기 타고 넘어가서 접시 닦으면서 그 공부하고 감독 되는 것보다 부모님이 국내 대학에 보내주면 거기서 우선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뭐 어학도 독일어 같은 거를 복수 전공한다던가 해서 충분히 학습을 하고 네 미래를 찾는 게 좋지 않을까 하면서 했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우선 찾아볼 수 있도록 스스로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뭔가 고민하고 있는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봐 이렇게 좀 이렇게 방향을 가이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진로 탐색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걸 말씀드릴 텐데, 요거는 이제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입니다. 대학교 홈페이지에 혹시 들어가 보신 적이 있나요? 뭐 첫째 자녀가 이미 뭐 대입을 했다거나 하신다면 이제 한 번쯤은 찾아보셨겠지만, 보통 대학교 홈페이지에 언제 들어가죠? 딱 고등학교 3학년 이때쯤 해서 들어갑니다. 8월쯤 해서부터 이제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거든요. 모든 학생들이 딱 고3이 되면 그때 가서야 이제 부랴부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들어가서 막 뒤져봐요. 근데 뭐 고3만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되는 법이 없죠. 여기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보시면 뭐 교육 부분에 대학원 여기 탭을 눌러서 보시면은 이제 서울대학교에 있는 모든 전공들이 한 화면에 쫙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공들에서 각 홈페이지로 넘어가는 링크들도 다 있고요. 서울대학교에 80가지가 넘는 전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살펴보다가 이제 눈에 띄는 뭐 의료학과라는 전공을 선택해서 들어가 봤어요. 연예인 김태희가 나왔던 학과죠. 서울대학교 의료학과인데 여기 보시면은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패션 디자이너도 있고요. 패션 머천다이저, 연구활동, 교수나 연구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패션 제품과 소재 기획 업무, 패션 문화 비평가, 벤처 사업, 소재 개발, 패션 코디네이터, 유통업계, 공무원, 교사까지도 진로가 할 수 있죠. 교직 이수도 의료학과에 있어요. 예상외로 저런 것들도 있죠. 그리고 이거는 연세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겁니다. 글씨는 잘 안 보이는데 위에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하려는 고등학생을 위한 전기전자공학부 전공 소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홈페이지가 친절하게 학생들에게 우리 학과가 어떤 학과고 어떤 비전이 있고 무엇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들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도 한 번씩 살펴보면 도움이 될 거고 또 부모님들이랑 같이 사실 보는 게 좋아요. 특히 좀
어린 학년일수록 조금 제가 들어가 봐도 사실 홈페이지들이 이쁘게 만들어 놓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그냥 공부하는 기간들이다 보니까 한번 같이 살펴봐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에 진로 탐색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이 중요한 중학교 1학년 시기를 진로 탐색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시험도 없고 진로 탐색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자유롭게 진로만 탐색하다가 큰일 날 수도 있겠죠. 사실상 중요한 게 뭘까요? 학업이죠. 네, 공부하는 겁니다. 중학교 1학년 시기 아무리 자유학기제 시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시기에 학업을 준비를 할 때 정말 중요하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독해 능력입니다. 이거를 저는 이제 어떻게 비유를 하자면 공부에 대한 기본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가장 기초 체력 같은 것이고 기본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쉽게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죠. 읽고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중학교 1학년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앞서서 오상준 총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한 과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어떤 과목이죠? 네, 수학이죠. 수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중학교 학생들 수학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풀어보지는 않을 거고요. 중학생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선생님, 저는 수학 기본 문제는 곧잘 풀겠는데 응용 문제는 너무 어려워요. 기본 개념 문제는 이해가 됐는데 심화 문제를 못 풀겠어요.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학교 과정 수학에서 사실 그 응용 문제, 응용력을 요구한다, 심화력을 요구한다 하는 문제들이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기본 문제들은 그냥 선생님에게 배운 그 공식 그대로를 적용할 수 있는 수식들로 보통 이루어져 있고요. 응용 문제라고 하면 이렇게 글로 상황을 풀어서 설명을 하거나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상황을 이해를 해서 수학적으로 연결지어서 본인이 스스로 수식을 써내야 되죠. 수식을 쓴 그때부터는 기본 문제랑 똑같습니다. 배운 공식도 그대로 적용하면 되죠. 우리 학생들이 뭔가 이 글로 된 것을 읽고 이해하는 그런 연습이 되어 있는 친구와 되어 있지 않은 친구가 수학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중학생들,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성인들도 이 손에 스마트폰 들고 다들 뭔가를 보고 있죠. 유튜브 보고 있죠. 유튜브나 인터넷에 있는 그런 짧은 영상들을 항상 쥐고 보고 있는데 그거 보느라 당연히 또 책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글을 읽고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의 뇌가 활성화되는 부분과 그런 영상물을 볼 때 뇌에 사용하는 부분이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학업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뇌의 부분이 어디를 사용할까요? 당연히 공부라는 것이 글을 읽고 생각해보고 글을 읽고 이해하고 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 초등학생 혹은 중학생 이 시기에 연습하지 않고 있다면 타격이 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수능 국어 지문입니다. 글씨가 보이지도 않죠.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짧은 지문을 골라서 온 겁니다. 수능 비문학 지문 중에서도 좀 짧은 편에 속하는 지문이고요. 요즘 그 수능에서 가장 핫한 과목이 사실 국어입니다. 수학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오히려 최상위권 학생들 또 의대를 가는 학생들은 국어 성적에서 크게 변별력이 가려지고 있어요. 국어가 어렵게 출제된 지 벌써 이제 몇 년이 됐고요. 국어가 어려워진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이렇게 글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제한된 시간 안에 학생이 다 읽어내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읽어내더라도 이 글쓴이가 하는 말을 정확하게 그대로 이해를 하느냐, 혹은 학생이 그냥 자기식대로 왜곡해서 이해를 하느냐가 정답의 유무를 가르죠. 국어라는 과목이 우리 학생들이나 시험 칠 때, 학교에서 국어를 시험을 치고 나면 오늘 국어는 좀 잘 친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해요. 근데 실제로 채점을 해보면은 많이 틀렸습니다. 국어가 항상 그렇죠. 왜 그렇냐면 국어라는 과목은 뭐 시를 하나 두고 뭐 10명한테 읽어보라 라고 해도 10명의 감상이 당연히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읽고 스스로 받아들이는 바가 사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 그 선택지, 문제에 있는 보기 선택지 중에서도 우리 학생들마다 제일 정답 같은 게 또 다 다릅니다. 이게 자기만의 감상, 자기만의 이해로 문제를 풀면 그래요. 그게 아니라 시험에서 요구하는 거는 정확하게 글 쓴 사람이 의도한 바가 뭔지, 아니면 글의 핵심 주제가 정확하게 뭔지, 이런 내용들을 파악을 하라는 거죠. 그것들이 바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독해 능력이고요. 글을 읽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이 꼭 필요한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고등학생 때 국어를 제일 못했어요. 시험을 쳐도 국어를 아무리 공부를 해도 국어 성적은 잘 안 오르는데, 친구 중에서 국어 모의고사를 치면 항상 1등급 받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야, 너는 국어 공부 뭘로 하냐? 무슨 교재를 푸는지, 뭐 혹은 뭐 과외라도 받는지. 근데 그 친구가 딱 저한테 그래요. 나 국어 공부 안 하는데? 싫어합니다, 정말. 와, 정말 얄밉죠. 근데 정말 그래요. 그 친구는 제가 봐도 학교에서 뭐 딱히 국어 공부도 안 하고요. 걔도 뭐 수학 공부만 하고 있어요. 그 친구는 이게 돼 있는 거죠. 훨씬 전부터 독서, 책을 읽어왔고,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글을 읽고 생각하는 연습을 해온 겁니다. 앞서서도 독서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렸지만, 제가 또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이런 저학년일 때 학습의 기본기를 닦아놔야 하는 그런 시기에 당연히 더더욱 중요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유학기제에 꼭 할 것, 첫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독서입니다. 그러면 자유학기제의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뭘까요? 네, 독서입니다. 세 번째로 할 것은 뭘까요? 그렇죠. 네, 또 많이 읽으면 좋겠죠. 제가 좀 과장해서라도 꼭 전달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중학생들이 이제 책을 읽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학생이 원하는 책을 직접 산다. 두 번째는 형광펜, 인덱스 포스트잇을 적극 사용한다. 세 번째, 독서 기록을 남긴다 라는 거고요. 첫 번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제가 또 상담했던 학생 중에서 중학생, 남학생인데, 이 친구는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책 읽는 거고요. 제가 그 친구한테 너 이번 주 공부 왜 이렇게 안 했어? 다음 주까지 뭔가 좀 벌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면은 너 다음 주까지 이 책 읽어와라고 하면 제일 싫어했어요. 차라리 수학 문제 100개 풀어라고 하면은 차라리 그걸 할게요라고 하고, 책 읽는 게 싫대요. 근데 하루는 걔가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너가 웬일이냐 하면서 가서 이렇게 봤더니, 심지어 무슨 표지 제목이 무슨 심리학 관련된 그런 책이었어요. 무슨 중학생을 위한 심리학 입문 이런 쉬운 책도 아니고요. 성인들이 읽을 법한 그런 어려워 보이는 책을 이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너 이거 보면은 이해가 되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남학생이 또 뭐 그럭저럭 뭐 볼만한데요? 이러면서 계속 또 꾸역꾸역 봐요. 그 친구가 서점에 가서 자기가 직접 고른 책이죠.
자기 딴에는 서점 가서 그날 제일 재밌어 보이는 책을 골라온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뒤져보고 아 이거 멋있어 보이는데? 괜찮아 보이는데? 어쨌든 우리 학생들 뭔가 삘 꽂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선택한 책이니까 훨씬 더 어쨌든 읽어내고 있는 거죠.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용돈 딱 지어주시고 이제 서점 보내시면 됩니다. 서점은 좀 큰 서점이 좋겠죠. 큰 서점에 가서 너가 읽고 싶은 책 편하게 자유롭게 사와. 근데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글을 읽고 생각하는 연습을 하고 싶은 거니까 이제 뭐 100% 다 만화로만 된 거, 요거 빼고요. 또 다 사진으로만 된 거, 잡지, 요것만 빼고요. 나머지는 상관없습니다. 뭐가 됐든 상관없고요. 자유롭게 읽고 싶은 거 사. 이렇게 하시면 좋고 한 가지 조금만 제안을 하자면 큰 서점에 가서 한 구역이 나뉘어져 있죠. 이렇게 뭐 소설, 수필, 뭐 경영, 과학, 재테크, 육아 다 나눠져 있죠. 최소 5가지 정도 구역은 학생에게 다 둘러보고 그리고 너가 제일 보고 싶은 거 이런 식으로 좀 가이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형광펜 인덱스 포스트잇을 적극 사용한다라는 건데요. 제가 책 읽는 습관 중에서 꼭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형광펜을 책과 이렇게 항상 세트로 가지고 있다가 글을 읽을 때 이제 줄을 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학생들에게 너가 책 읽을 때 형광펜 쳐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선생님은 어디에 쳐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물어보거든요. 반문을. 독서,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이 독서에는 당연히 정답이 없죠. 많은 학생들이나 이제 학부모님들이 자꾸 이 독서도 약간 학습 이런 느낌으로 모범 답안을 찾으시려고 하세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책 읽는 게 재미가 없죠. 우리 학생이 어디에 줄을 치냐면 그냥 글을 읽다가 느낌 오는 곳에 치면 됩니다. 학생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뭐 인상 깊다 줄 쳐도 되고 당연히 특히 재밌다 이 말이 표현이 멋있다 어쨌든 느낌이 온다 하면 자유롭게 줄을 치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 절대로 처음부터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 많은 학생들은 이것을 반복해서 2권, 3권, 4권 반복해서 경험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또 자연스럽게 더 중요한 것 이런 식으로 정제를 해 나갈 겁니다. 그런 경험을 믿으시고 편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독서, 기록을 남기는 거죠. 기록을 남기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독서 기록을 남길 때 보통 책을 읽으면 또 떠오르는 게 독후감이죠. 그런데 이제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할 독서 기록은 절대 독후감처럼 A4용지 한 장을 이쁘게 빼곡하게 글씨를 채워서 쓸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재미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 4가지 질문에 대해서만 한 줄이나 2줄 정도로 기록을 남기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왜 이 책을 읽었나요? 책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책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이렇게 딱 이 4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학생이 한 줄 혹은 2줄로 쓰면 되죠. 자, 왜 읽었나요? 서점에서 봤는데 뭐 심리학으로 적혀 있는 게 멋있어 보였다. 좋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학생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뭐 소소하게 작은 이유라도 쓰면 되겠죠. 책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형광펜 쳤죠? 형광펜 쳐놨기 때문에 그 중에서 1가지나 2가지 정도만 골라내서 쓰면 됩니다. 어떤 걸 고르냐면 역시 제일 쓰고 싶은 걸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것도 그리고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이 2가지 부분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스스로 생각한 그대로 쓰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모범 답안 생각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어디 대회에 지금 나가고 무슨 경연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한테 채점 받는 것도 아니죠. 그냥 나 스스로 읽고 생각하는 연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학생들이 편하게 이 2 질문에 대해서 떠오르는 생각을 1-2 줄로 문장으로만 쓰세요.
입시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서울대학교에 수학교육과에 합격한 학생 자기소개서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서울대학교는 독서를 굉장히 강조하는 대학교죠.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꼭 독서를 받습니다. 근데 그 서울대 수학교육과에 합격한 그 친구가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썼냐면 수학과 관련된 책을 읽고서 자기는 이 책을 읽고 뭔가 자기만의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이제 소도에 시작을 해요. 그렇게 쓰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수학이라는 과목은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진 단순한 과목이 아니라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냥 수학은 어렵다. 이 말이잖아요. 수학은 복잡하구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복잡했네. 그 학생이 그냥 그걸 느낀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게 충분하죠. 그러니까 요즘 대학교 혹은 뭐 입시라는 고등학교처럼 많은 교육기관들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스스로의 생각을 가질 줄 아는 학생을 원합니다. 짜여진 정답만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죠. 무언가 자기가 스스로 한 것. 왜 읽었나요? 스스로 뭔가 관심이 생겼다라는 것. 그리고 이런 무림들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말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4가지 질문 포인트는 대학교에서 면접을 볼 때 면접관들이 질문하는 물음들입니다. 뭐 고입, 면접이 있는 고입이라면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자기가 어떤 책을 읽어서 감명받았어요 라고 자소서를 쓴다면 면접관들은 이 4가지에 대해서 질문할 거예요. 자, 독서, 진로 탐색을 하면서 학업도 중요한데 학업의 기본기를 어떻게? 독서, 읽고 이해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과목이죠. 수학, 그리고 영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법은 사실 양이 훨씬 많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가장 좀 핵심적인 꼭 들려드리고 싶은 핵심만 일단 가지고 왔고요. 첫 번째는 중학교 수학의 구조를 알고 예습을 하자라는 거죠. 효율적인 예습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유학기제 시절에도 이제 학생들이 역량이 된다면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예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사실 수학이라는 과목은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한민고 소개하는 학생들 홍보 영상에도 뭐 수학 하까지 끝내야 되나요? 뭐 이런 물음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나가면 좋죠. 학생들이 소화를 하고 이해를 하는 그런 역량 안에서는 좋은 예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예습을 할 때, 자, 1학기, 중학교 수학은 1학기에는 대수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식을 다루는 과목이죠. 그리고 네, 2학기에는 기하, 학률 통계, 그러니까 도형을 다루거나 통계를 다루는 영역으로 아예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학년 1학기 공부를 했다. 그런 학생들이 이제 예습을 할 시기가 왔다라고 한다면 바로 2학년 1학기 거 수학을 바로 이어서 공부하면 앞에서 배운 내용이랑 연계에 지어서 진도를 나가면서 이해도를 더 심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1학년 2학년 2학기 공부를 한다면 바로 이어서 앞에서 배운 내용을 바로 이어서 학습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풀려고 하지 말고 공부하자라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이제 수학을 조금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꼭 이렇게 풀어서 맞춘다라는 개념을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수학은 풀어내야 되고 맞춰야 된다라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아니 어떻게 이 어려운 과목을 학교에서 혹은 뭐 학원에서 개념 설명 한번 딱 들었다고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겠어요? 그거 비정상인 겁니다. 아무리 개념을 다 이해했다고 해도 문제가 안 풀리는 문제가 무조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문제들은 그냥 속편하게 틀리고요. 틀려서 쭉 빨간펜으로 그어놓고요. 그 이후에 공부를 해야죠. 해설지를 보면서 이 문제는 어떻게 이렇게 푸는 문제였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수학도 공부를 하는 과목이라는 겁니다.
개념 한번 딱 듣고 앞으로 다 풀어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는 거죠. 해설지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확인을 해야겠죠. 내가 공부한 것이 내 것이 됐는지 안 됐는지. 뭐 하루 뒤나 뭐 일주일 뒤나 이때 다시 풀어보면서 그때 풀리는지를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틀린 문제는 몇 번을 다시 풀어야 될까? 사실 수학에서 유일한 정답을 말해주는 질문이죠. 자, 중학교 수학 정도니까 그러면 틀린 문제를 한 3번 정도 다시 풀까요? 아니면은 더 많이? 10번 정도 다시 풀까요? 틀린 문제는 맞을 때까지 다시 풉니다. 자, 많은 중학생들이 수학에 대해서 잘못된 습관으로 가는 코스가 딱 있어요. 뭐냐면 대부분 수학은 좀 어렵다 보니까 학원을 좀 다니는 편이죠. 그런데 수학 학원을 다니다 보면 학생들이 수학을 숙제하듯이 합니다. 왜냐면은 수학 학원에서는 보통 그날 배운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어느 정도 이만큼 풀어와라고 해서 과제를 학생들이 던지죠. 그럼 학생들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잔소리 안 듣고 자기 쉬고 쉬려면 뭐 하루에 뭐 30문제, 60문제라고 하면 그걸 풀고 동그라미 틀렸다는 표시까지 딱 끝내야 그때부터 쉬잖아요. 그러니까 숙제만 딱 풀고 오늘 공부 끝! 이러면서 쉬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학원에 가서 이제 자기 틀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듣습니다. 아, 저렇게 푸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 눈앞에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를 이렇게 보죠. 저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집에 와서 다른 문제, 그날 받은 새로운 다른 문제를 또 숙제로 풉니다. 이게 실력이 늘까요? 수학이라는 과목이 결국에는 개념을 익히고 개념부터 차근차근 어려운 문제까지 풀어내는 연습을 한다고 한다면 자기가 풀어서 틀린 문제를 다시 풀 수 있게끔 만들어야 실력이 느는 거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틀린 문제는 설명만만 딱 듣고 저런 거 같구나 하고 또 계속 새로운 문제 풀고 또 틀리고 이런 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틀린 문제는 잘 표시를 했다가 선생님한테 설명을 듣거나 아니면 해설지를 보거나 해서 공부를 했다면 일정 시간 뒤에 다시 꼭 풀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풀 수 있으면 넘어가고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수학도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막 3번, 4번씩도 틀립니다. 실제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많이 틀려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생들 만나보면 수능 같은 수학은 수능 30번처럼 제일 어려운 거는 학생들이 진짜 똑같은 문제인데 한 10번씩도 틀립니다. 아니 그쯤 되면 외울 것도 같은데 신기하게 10번 다 틀려요. 맞을 수 있을 때까지 본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때까지 연습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영어를 얘기를 하자면 영어는 이제 영어도 많은 파트가 있는데 많은 파트 중에서도 제가 문법만 우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문법을 얘기를 드릴 텐데 문법을 또 가지고 온 이유가 사실 문법을 우리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죠. 문법은 왜 공부를 해도 어려울까요? 사실 뭐 초등학생 때부터도 어학원을 가도 사실 어학원에서도 문법 기본적인 거 말을 해주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해서 학교든 학원이든 영문법 항상 강의를 듣고요. 그리고 영어라는 과목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우는 영어 문법과 고등학생이 돼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우는 영어 문법이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어 문법이 분량이 굉장히 적어요. 우리 학생들이 이런 중등교육과정에서 학습하는 분량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법 자체는 사실상 변하지 않아요. 중학교 때 배운 내용 고등학생 때 똑같이 그대로 배웁니다. 대신에 문장이 조금 더 어려워지거나 어휘가 조금 더 어려워지거나 그런 문법들을 한 문장 안에 한 두 개, 세 개씩 이렇게 넣어서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올리죠. 하지만 기본 문법 자체는 변하지가 않아요.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거의 10년이 넘게 똑같은 문법만 매년 반복해서 듣는데도 어려운 이유는 사실 여기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죠. 영어 문법은
어쩔 수 없이 약간 의도적으로 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특히 그 영어 문법을 통째로 한번 외운다라고 했을 때 사실 좀 부담스럽죠. 이 영어 문법 책을 보면은 뭐 두껍게 쓴 책들은 막 있고 분량도 많아 보이고, 어떻게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책 한 권을 통째로 외워요?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께서 좋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중학생용 영어 문법 책을 하나를 산다면 거기 그 제본하는 제본집에 가서 이거 다 그냥 옆에 있는 거 잘라주세요. 낱장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딱 보통 문제집이 개념 설명돼 있고, 영어도 개념 설명돼 있고, 뒤에 문제 있고 해설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개념 부분만 다 모아보세요. 그 두꺼운 책에서 개념 부분만 모으면 분량이 확 줍니다. 외울만해지는 분량이 돼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문법,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한 번쯤은 꼭 달달달 외워봐야겠다 라고 하는 시기를 꼭 가지면 좋고요. 그럼 이제 문법 노트는 어떻게 만들까요? 제가 샘플 하나 가져왔는데, 가정법 과거라고 해서 어떤 건지 설명도 있고요. 공식 같은 개념도 되어 있고, 또 예문도 있고요. 또 해설도 있고요. 이쁘게 적어놨죠? 이렇게 이쁘게 문법 노트를 만드시면 안 됩니다. 네, 이 페이지는 찍으신 거는 삭제하셔도 돼요, 어머님들. 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쁘게 문법 노트를 만드는 거는 학생들을 한 100명 만나면 한 4명 정도 할까 말까 그래요. 색깔 4개, 5개 되는 볼펜 색깔 이쁘게 돌려가면서 노트 이쁘게 쓰는 여학생들이면 한 권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 남학생들은 이거 다 실패하고요. 이거 하다가 영어 문법 다 접는 거죠. 네, 이게 아니라 영어 문법 노트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영어 문법도 앞에 보여드린 그 페이지가 그냥 교재에 있는 부분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부분 설명한 거는 좋은 교재 한 권을 그냥 계속 정석처럼 자기 품에 두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문법 공부를 하면 문제를 풀죠. 문법을 공부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 텐데, 자, 노트 왼쪽에 있는 틀린 문제에서 영어 다른 문제도 뺏겨 쓸 필요가 없고요. 영어 문장만 씁니다. 영어 문장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부분에는 노트 오른쪽 부분에는 그 영어 문장을 다시 쓰고, 또 해당 문법 부분에만 색깔로 표시를 해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부분에 틀린 이유 간단하게 해설을 써두고요. 여기 두 번째, 세 번째는 영어 문법에서 비유를 하자면 해설지를 베껴 쓰는 부분과 비슷하죠.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개념을 옮겨 쓰는 게 아니라 해설 부분이 중요하죠. 그리고 왼쪽에 쓴 영어 문장은 꼭 문장 통째로 외우는 연습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문법 노트를 만들면은 이제 학생이 복습을 할 때 오른쪽 부분을 이렇게 가려놓고요. 오른쪽 부분을 가려놓고 왼쪽 부분에 있는 영어 문장만 보면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문법 부분이 눈에 띄는지, 그게 해설이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지, 이런 연습을 해야겠죠. 실제로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 문법이나 수능 영어 문법은 다 문법 개념을 설명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죠. 그냥 영어 문장만 덩그러니 있는 거에서 어디가 틀린지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절대로 못 찾아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문법이 어렵다고 하는 거거든요. 평소에 연습을 할 때 자기가 틀렸던 문장 가지고 문장만 보고 계속 내가 틀렸던 그 약한 문법이 생각이 나는지, 눈에 띄는지, 이런 걸 진짜 연습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영어 그 문장을 통째로 사실 외우는 것이 문법 실력 향상하는데, 단기간에 향상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조금 짧은 시간 동안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